결국 베트남의 선택은 K9이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정치권과 군부, 여러 군사 매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베트남이 공산권 국가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베트남이 K9을 도입해선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베트남 지상군은 나름의 포탄 규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K9으로 바꾼다는 것은 교리와 인프라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은 K9이지만 아직 베트남과 같은 산악과 밀림, 고온과 우기의 환경에서 운용된 적이 없다는 것 역시 이들 반대론자의 주된 근거가 되었는데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중국의 압박이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인도가 K9을 도입하고자 했을 때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과 인도 양국에 각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도 역시 K9을 선택했고 우리 정부는 인도 육군의 포병학교 교육까지 지원하며 중국의 압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K9은 이번에도 이러한 장벽을 모두 뛰어넘어 베트남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이 K9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한국의 K9 자주포의 도입을 결정하며 세계 11번째 K9 유저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초 베트남 내부와 외부에서는 K9 도입 반대론이 우세했으며 주요 논점으로는 기존 포탄 재고 문제, 군사교리와 인프라의 변동, 그리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의 작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베트남은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거론된 반대 이유는 기존 러시아제 자주포와의 포탄 호환성 문제입니다. K9은 미국과 나토 표준 105, 155mm 규격 중 155mm 포탄을 쓰고 있는데 베트남군 대부분은 러시아제 무기 규격 122mm와 175mm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K9을 도입하면 기존 포탄 재고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온 것인데요. 사실상 K9 도입으로 베트남은 향후 공산권 국가들의 규격이 아닌 서방제 무기 규격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포탄 호환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신규 자주포의 도입으로 포탄의 규격을 바꾼다는 것은 보급은 물론 기존 지상군의 기조와 교리, 인프라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군사교리와 지상군 체계는 오랫동안 러시아제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교체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K9의 도입은 베트남군의 단순한 변화가 아닌 질적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뛰어난 성능과 품질로 이미 입증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전해진 루머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미 상당량의 포탄 재고를 러시아에 수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베트남으로선 포탄 호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K9 도입의 장애물을 제거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K9의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근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중국과의 국경과 근접하고 있어 K9 배치가 고려되는 곳은 베트남의 산악지형입니다. 베트남은 고온다습한 열대기후로 인해 군사장비가 열화되기 쉽다는 점에서 반대론자들은 K9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K9은 이미 다양한 환경에서 실전 배치를 통해 그 내구성과 운용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인도의 카슈미르 고원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던 K9은 베트남의 산악 지역에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K9A2 개량형을 개발 중이며 향후 K9A3까지의 로드맵이 공개된 상태로 언제나 도입국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왔습니다. 기존 한국 방산이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통해 도입국의 전술과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을 납품했던 것처럼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역시 베트남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했듯 중국은 인도에 이어 베트남 정부에도 K9을 도입하지 말라며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만큼 K9을 두려워했다는 것인데요. 중국이 국경에 배치한 자주포 PCL-181과 인도군이 운용 중인 K9이 아직 실전을 벌인 적은 없지만 K9이 배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에는 충분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K9의 베트남 수출은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베트남이 움직인다면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방사는 물론 정치, 경제,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입김이 예전만 못하다는 간접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이 중국의 남중국해 점령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도입했던 사례가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 상당한 홍보 효과를 일으켰는데요. 이른바 동남아 안보벨트가 한국산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변화가 중국으로선 달가올 리 없기에 반대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베트남군이 K9을 완벽히 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국가이며 동시에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기에 한국산 자주포의 도입은 그만큼 고민이 컸을 텐데요. 같은 공산권 국가인 중국은 적인 동시에 동지로 그야말로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1979년 국경지역에서 전쟁을 벌인 역사가 있고, 최근 수년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술했듯 베트남 수도 하노이는 중국 국경으로부터 1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나날이 증강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트남은 북부 지역의 중국 접경지대에 K9 자주포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베트남이 어쨌든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외교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K9을 선택한 것은 자체의 성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는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만 살펴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K9 자주포는 1999년 처음 실전 배치된 이래 줄곧 세계 톱 클래스의 성능과 품질 관리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라는 수치와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K9을 대체할 무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산 자주포야 전쟁으로 수출까지 할 물량이 없다 손치더라도 중국은 83식 등의 재고가 넘쳐 언제든 헐값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 국가가 만든 무기의 신뢰도가 급락했다는 점도 베트남이 K9을 선택한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베트남군 무기의 약 80%가 러시아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화가 놀라운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년 동안 러시아가 동남아시아에 판매한 무기 규모는 한화 약 14조 원이었으며, 이중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 8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실전에서의 성능이 탄로나면서 러시아 무기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점유율은 줄곧 20% 안팎이었으나 현재 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는 한번 떨어진 수치가 다시 올라갈 일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러시아 항에서 출발하는 무기를 감시하는 서방의 눈을 피하면서 베트남이 러시아산 무기를 선택할 이유는 더욱 없어졌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러시아 대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 베트남 판반장 국방장관이 방한 당시 은밀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당시 판반장 국방장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와 수출 계약, 기술 이전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눈 후 귀국했으며 오늘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판반장 국방장관은 국무총리 면담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수출 과정에 대해 관심과 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세계적으로 최상위급 화력을 보유한 제7기동군단과 예하 제7포병여단을 찾아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K9을 참관했는데요. 이외에도 국방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등 K9에 대한 상당히 노골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이야 세계 방산 시장에서 궤도형 자주포의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K9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2년 전 베트남이 보인 행보는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부터 베트남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독점 가능성을 미리 알아본 것일까요? 자주포의 성지이자
근원인 유럽과 미국에서조차 K9의 인기는 식지 않고 계속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마저도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 K9A2의 참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K9이 보여준 위험은 실로 압도적이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인데요. 게다가 K9은 보조동력 장치 APU와 각종 사격 통제 장치를 업그레이드한 K9A1 자동장전 장치 탑재로 분당 9발에서 10발을 발사할 수 있는 K9A2 완전 자동화를 통합무인 자주포 시스템을 계획 중인 K9A3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최소 수십 년간 K9이 자주포의 왕좌에서 내려올 일은 없다는 뜻인데요. 마지막으로 K9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베트남군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무기를 수출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베트남의 K9 도입은 한국 방산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28일 공산권도 K9 영상입니다. 사실 베트남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상당 부분 도입한 베트남이지만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기에 한국산 자주포의 도입은 그만큼 고민이 컸을 텐데요. 같은 공산권 국가인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라는 점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1979년 국경 지역에서 전쟁을 벌인 역사가 있고 최근 수년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수도 하노이는 중국 국경으로부터 1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나날이 증강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트남은 북부 지역의 중국 접경지대에 K9 자주포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베트남이 전통적으로 무기를 수입해왔던 러시아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무역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무기 수출도 금지됐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정치 외교적인 영향보다는 K9 자체의 성능에 베트남이 반했다는 해석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K9의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만 살펴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K9 자주포는 1999년 한국군에 처음 실전 배치된 이래 줄곧 세계톱 클래스의 성능과 품질 관리를 유지해왔고 꾸준한 성능 개선을 이루어가며 우리 군의 전투력 상승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2001년 기술 이전을 통해 터키 현지 생산 방식으로 수출 물꼬를 튼 K9은 이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의 유럽과 인도, 이집트, 호주 등의 나라에 수출함으로써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에 육박하는데요. 이후 남은 인도 물량과 앞으로 도입 국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큰 물에서만 놀았던 K9이지만 정작 가까운 동남아시아 시장에선 외면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K9 자주포나 K2 전차 등 한국 지상전력의 핵심이자 대표적인 방산무기가 안방과도 같은 아시아 지역을 뚫지 못한 이유는 의외로 러시아 때문이었습니다. 전술했듯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은 몇 년 전까지 러시아가 선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K9 도입을 결정한 베트남만 봐도 베트남군이 사용하는 전체 무기 체계 중 80% 정도를 러시아산이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1년 사이 러시아가 동남아시아에 수출한 무기는 한화 약 14조 원 규모였으며 여기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훌쩍 넘는 8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시장을 선점한 러시아는 후발주자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갔는데요.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무기 수출이라는 서방의 제재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제 무기의 한심한 성능에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덕분인데요. 이는 통계상의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점유율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0년 19%에 달하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 것인데요. 이제 많은 전문가는 한번 기세가 꺾인 러시아제 무기가 다시 호황을 누리는 일은 오지 않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무기를 굳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러시아제 무기의 퇴출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2020년 이전까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팔았던 1위, 러시아와 2위 이스라엘의 비중이 작아지고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동남아시아에서의 무기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산 무기가 전체 18%를 차지하며 러시아를 눌러버렸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 1400톤급 잠수함 세척 판매에 이어 필리핀에는 FA-50 12대, 태국에 T-50 14대를 판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은 러시아 무기를 한국산 무기로 대체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영국 언론 매체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에 의하면 동남아시아와 베트남에서 한국이 무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로 수준 높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꼽았는데요. 그러나 동남아 시장에서 러시아의 빈자리를 노리는 국가는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압도적인 자본과 정치의 힘으로 아세안을 찍어 눌러 무기를 강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결과는 신통치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만을 낳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중국의 아세안 무기 수출 규모는 5년 전보다 40%나 줄었습니다. 러시아산 무기가 그랬듯 중국산 무기 역시 성능과 내구성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아세안 국가의 복속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설 지상무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던 베트남은 자국과 유사하게 중국과 대치 중인 인도가 K9을 200대나 수입한 것에 주목했고 우리의 K9이 보인 실전 성과에 고무됐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지는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인도가 중국산 자주포로 무장한 파키스탄군을 괴멸시킨 카슈미르 고원과 유사한 지형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참고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중국은 사실상 잠재적 적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베트남과 중국은 같은 공산국이어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나라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못지않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대규모 군대를 보내 여러 차례 베트남을 정벌했으며 이러한 역사적인 앙금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프랑스와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진 적이 없는 자존심 강한 국가로 여전히 반중 감정이 지속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꽝린성 번돈에 중국의 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무산된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중 정서에 기름을 부은 것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입니다. 2013년 시진핑의 주도 아래 시작된 1대1로는 말이 좋아 현대판 실크로드지 약소국을 상대로 한 사채 장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중국과 협의를 체결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현재 상당수가 빈곤국으로 전락, 빚더미에 올라앉는 국가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베트남 역시 이 점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정체를 익히 알고 있는 베트남이었기에 일찌감치 1대1로 사업에서 발을 뺐지만 양국의 갈등은 메콩강을 통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메콩강은 중국에서부터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까지 이어진 거대한 물줄기로 최근 중국이 이를 전략적 목적으로 이용 동남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11개의 댐을 짓고 470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가둬둠으로써 동남아 지역의 의도적인 가뭄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으로서는 1979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으며 아세안을 복속하려는 그들의 야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중국을 겨냥하며 군사력 증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기 수입국 세계 10위의 베트남은 현재도 매년 8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미 러시아는 반쯤 망한 상태고 그렇다고 미국에 손을 벌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현 시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국방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나라인 동시에 무기 수출로 큰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의 판반장 국방부 장관은 2023년 2월 한국을 방문해 K9 자주포 운영부대를 시찰하고 제작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을 만큼 K9 도입에 진심이었습니다. 판반장 장관은 국무총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 체계들에 관해서도 관심과 호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제7포병여단을 찾아 실제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한국 육군의 외국
육군 대상 K9 자주포 조종 사격 정비 교육에도 베트남 장병들이 참여했을 만큼 베트남 정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인도의 경우처럼 베트남 역시 K9이 배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에는 충분히 큰 위협이 될 전망인데요.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아직 K9이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운용된 경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K9A2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K9A3까지의 개발이 예정된 현재 K9의 진화는 언제나 도입국을 만족시켜 왔는데요. 이러한 열풍은 베트남을 넘어 전체 아세안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중국의 남중국해 점령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도입했던 사례가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 상당한 홍보 효과를 일으켰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동남아 지역의 리더 역할을 하는 베트남이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국 방산의 생태계로 들어온다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베트남전 이후 정체되어 있던 양국의 군사적 관계가 이번 K9 수출로 인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세계 11번째 K9 유저 클럽 국가가 된 베트남의 입덕을 축하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